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은 1643년 1월 영국 링컨셔의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35살 때 결혼한 뒤 병에 걸려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뉴턴이 3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조부모에게 양육되었으나 10살 때 양부가 사망하면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뉴턴은 성공의 신부인 외삼촌의 도움으로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여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였으며 연금술과 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뉴턴은 대학 재학 도중 영국 전역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학교가 휴교를 하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665년부터 2년에 걸쳐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미적분을 발견했으며 빛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것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1687년 에드먼드 헨리의 지원으로 프린키피아를 출간하였는데 책 속에는 뉴턴이 발견한 운동의 3법칙과 만류 인력에 관한 법칙, 유체 문제, 태양과 행성의 운동, 조속의 이론까지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물리 법칙들은 뉴턴 역학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과학사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704년에는 그동안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광학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수학에서 미적분학을 창시하여 물체들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물리학에서는 뉴턴 역학을 확립하였고 빛에 대한 연구로 광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자신이 발견한 운동의 3법칙과 중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멀리 우주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서 그동안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밀어내고 우리의 시야를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넓혀 주었습니다. 뉴턴의 주요 저서로는 프린키피아, 광학 등이 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조폐국장, 왕립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뉴턴은 1727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이 오래 계속된 후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영국은 정신적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국장을 치러주었습니다. 라틴어 비문에는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른 정신의 힘과 그만의 독특한 수학 원리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인류를 빛낸 위대한 이가 존재했음을
크게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암흑과 모함과 마술이 세상에 태어난 뉴턴은 부모도 연인도 친구도 없이 기이할 정도로 단순하고 강박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거물들과 다툼을 벌였으며 최소한 한 번은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 자신의 연구를 비밀에 붙였지만 그만큼 인류 지식의 정수를 많이 발견한 사람은 전무후무했다. 뉴턴은 근대 세계를 수립한 건축가였다. 고대 철학의 난제였던 빛과 운동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고 사실상 중력을 발견했다. 전체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립했다. 뉴턴은 실체로서의 물질관, 즉 물질이 양으로 측정 가능하고 엄밀하다는 관점을 정립했다. 그는 원리들을 확립했고 그것들은 뉴턴의 법칙이라 불리게 되었다. 뉴턴은 청년 시절에 당시까지 알려진 수학의 대부분을 소화하거나 재발견해서 미적분을 발명했지만 이 보물을 혼자서만 간직했다.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뉴턴은 홀로 떨어져 과학의 가장 큰 비밀인 연금술에 몰두했다. 그는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판과 논쟁을 꺼려하여 자신의 연구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뉴턴은 아이작경, 조폐국장, 왕립학회 회장이 되어 자신의 초상이 메달에 새겨지고 업적이 시로 칭송되는 등 국민적 우상이 된 뒤에도 다른 철학자들과는 떨어진 채 거리를 유지했다. 뉴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눈앞에 펼쳐진 진리의 바닷가에서 놀면서 이따금 좀 더 매끄러운 자갈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내면 즐거워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그 뒤 수세기 동안 많이 인용되었지만 소년 시절이나 어린이 되어서도 뉴턴은 한 번도 바닷가에서 논 적이 없었다. 벽촌에서 문맹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뉴턴은 섬나라에서 살았고 달과 태양이 바다를 끌어당겨 조속을 일으키는 것을 설명했지만 바다를 본 적은 없었다. 뉴턴은 추론과 계산으로 바다를 이해했다. 뉴턴이 생전에 지구 표면을 밟은 길이는 겨우 150마일 밖에 되지 않는다. 시골인 링컨셔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그 남쪽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촌까지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런던까지가 전부이다. 뉴턴의 깨달음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직관인 양 우리 지식의 정수로 남아있다. 뉴턴의 법칙이 곧 우리의 법칙인 것이다.
우리는 뉴턴주의를 지식과 신념으로 받아들였다. 뉴턴은 생애 내내 승리를 안겨주고 이어지는 세기에 계속 전달할 방법과 언어를 창조했다. 새로운 우주에 이르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이다. 이 새로운 우주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으로 시작되며 측정 가능하면서도 측정 불가능하며 과학과 기계가 구비되었고 산업과 자연 법칙에 의해 통제된다. 뉴턴은 기하학과 운동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뉴턴 과학은 무너지거나 또는 대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뉴턴 과학은 보강되고 확장되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행운의 뉴턴, 과학의 행복한 유년기. 그에게 자연은 열린 책이었다. 그는 우리 앞에 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외롭게 서 있다. 1. 어떤 직업이 그에게 맞을까? 조금은 허름한 중세풍의 울수소프 농가는 위덤 강가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은 정확히 20년간 뉴턴 조상의 소유였다. 집 뒤로는 사과나무가 서 있고 집 주위의 수 에이커에 이르는 들판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아이작은 계단 맨 끝의 작은 방에서 태어났다. 이 집은 장원이었고 아버지 없는 이 소년이 근처 농가의 소작들에 대해 영주의 권한을 가진 주인이었다. 어머니 한나 아이스코프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외삼촌 윌리엄 아이스코프 신부는 성공의 성직자 길을 걷기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그 후 20마일가량 떨어진 교구 사제관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작이 3살이 되고 과부였던 어머니가 30세가량 되던 해에 근처의 사제였던 바나버스 스미스에게 청혼을 받았다.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갑절이나 많은 부자였다. 스미스는 아내를 원했지만 의붓 아들은 원하지 않았다. 구원을 받아들인 한나는 아이작을 울수소프 집에 두고 갔다. 어린 아이작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아이작의 유년기 내내 그가 살던 지방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10년 동안 이어질 내전, 즉 청교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나이가 차자 아이작은 마을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녔고 거기서 읽기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구구단을 암송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았고 외톨이였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 아이작이 10살이 되던 1653년에 계부인 바나버스 스미스가 사망했고 한나는 새 아이를 데리고 울수소프로 돌아왔다. 그녀는 8마일 떨어진 그랜댐에 있는 학교로 아이작을 보내버렸다.
아이작은 많은 시간을 들여 칼로 나무를 잘라서 독창적인 수차와 풍차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랜뎀에는 새 방앗간을 짓고 있었다. 등롱도 만들었는데, 연을 만들어 등롱에 불을 붙인 다음 연꼬리에 매달아 하늘을 높이 날렸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불빛이 나타나 이웃들을 놀래주었다. 1659년 가을에 아이작이 16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농부가 되라고 아이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 몇 가지 철학적 질문들, 그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알지 못했지만 양을 지키거나 쟁기와 걸음지게를 끄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약초를 모으거나 풀밭 위에 책을 끼고 뒹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양들이 이웃집 보리밭을 밟아 뭉개는 동안 냇물에서 물레방아를 만들었다. 나무와 바위 주위로 흐르는 물살을 관찰하고 물의 소용돌이, 물결에 주목하면서 유체 운동에 대한 감을 잡았다. 그는 돼지들이 남의 땅에 침입하도록 내버려 두고 망가진 울타리를 방치한 것에 대해 장원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랜뎀 학교의 교장 스토커스와 외삼촌 윌리엄 아이스코프 교구 사제가 결국 개입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이작을 케임브리지 칼리지에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는 2박 3일 여행을 떠났고 1661년 6월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케임브리지에는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다. 귀빈석에서 식사를 하고 세련된 가운을 입고 거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위를 받는 귀족들과 수업료와 하숙비를 내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자비생들, 다른 학생들의 하인이 되어 심부름을 하거나 식사 시중을 들고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비를 버는 장학생들이다. 미망인인 한나 스미스는 이제 시골 부자였지만 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작은 장학생 후보로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다. 뉴턴은 여러 언어를 오가며 수많은 주석과 논쟁을 참고하면서 마치 안개 속을 더듬듯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다. 뉴턴은 새로운 생각과 논증에 이르는 길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서 발견했다. 갈릴레오는 뉴턴이 태어나던 해 사망했다. 데카르트는 기하학적이고 기계론적 철학을 제시했다. 갈릴레오는 기하학적 사고를 운동의 문제에 적용했다. 갈릴레오는 모든 물체는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랜 숙고 끝에 갈릴레오는 등가속이란 개념을 창안했다. 칼리지 2년차의 뉴턴은 노트 앞뒤를 아리스토텔레스로 채워넣었지만 맨 안쪽은 몇 가지 철학적 의문들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선택한 45개의 주제들은 새로운 자연 철학의 토대를 제시했다. 제1물질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과연 그가 물질이 연속적이고 무한히 분할 가능한지, 아니면 불연속적이고 분리되어 있는지를 논리의 힘으로 알 수 있겠는가? 뉴턴은 자신이 입자론자이자 원자론자라고 선언했다. 제1물질은 틀림없이 원자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수 있다. 매우 작지만 유한하며 무가 아니다. 식별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나누거나 분리할 수 없다. 그는 또 다른 쟁점과 연관해서 신을 끌어들였다. 우주는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한가? 기하학자들의 가상적, 추상적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제적 우주, 그것은 분명 무한하다. 시간과 영원성, 이 주제에는 어떤 추상적 논쟁도 없다. 파악하기 힘든 또 하나의 단어, 무거움. 이 의문들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도 무거움은 그 물체의 고유한 것이어서 장소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그 양은 정확히 측정된다. 이것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존재한다면 아직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단어가 없다. 뉴턴은 만들어지다는 단어와 운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며 그것을 다시 힘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수수께끼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 그는 달이 대기에 압력을 가해서 조속을 일으키는지를 실험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해수면이 낮에는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지는지,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해수면이 더 높은지 궁금했다. 3. 운동에 의한 문제 해결. 1664년 말 동지 직전에 혜성 하나가 지평선 가까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이 혜성의 신비스러운 꼬리는 서쪽을 향해 붉게 타올랐다. 변화무쌍하고 불규칙한 창공의 여행자인 혜성은 불길한 징조였다.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이탈리아로부터 영국까지 전해졌다. 런던에서는 한 집당 3사람이 병마에 쓰러졌다. 전염병이 수그러들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런던 시민들은 6명에 1명꼴로 사망했다. 케임브리지의 칼리지들은 휴교를 시작했고 뉴턴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책장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조그마한 서재를 꾸몄다.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차단한 채 홀로 고독하게 지내던 그는 결국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되었다. 뉴턴의 인내심은 끝간대를 몰랐다. 후일 그가 자주 말했듯이 진리는 침묵과 명상의 산물이었다. 1665년 가을에 뉴턴은 단지 기하학적인 것과 구별되는 역학적인 선에 대해 기록했다. 이제 기하학의 과제가 운동학적 과제와 결합했다. 속도는 위치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고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다. 이는 이후 미적분 용어로 미분이었다. 뉴턴은 이 체계 전체를 알아내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무엇이다. 속도의 관점에서 볼 때 위치는 시간의 함수였다. 그러나 가속도의 관점에서는 속도 자체가 시간의 함수이다. 뉴턴은 점과 기호로 된 어깨 문자로 자신만의 표기법을 구성했고 이들 함수를 별량과 유율이라고 칭했다. 즉 변화하는 양과 변화율이라는 뜻이다. 뉴턴은 이에 대해 수차례 썼지만 확실하게 완성하지는 못했다. 올스소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화재와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런던의 대부분이 검은 폐허로 변했다. 불은 한 제과점에서 시작되어 건조한 바람에 의해 초가 지붕을 타고 번져갔으며 4일 낮밤 동안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뉴턴은 무엇을 쓰든 자신만을 위해 썼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그의 나이 24살이었고 그는 도구를 만들었다. 4. 거대한 두 궤도. 우리는 2세기 동안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과학혁명을 전염병이라 부른다. 바통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의 순으로 넘겨졌다. 과학혁명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우주론의 폐기나 파괴일 수 있다.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맹공으로 비틀리던 세계관은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간한 1687년 결국 종말을 보였다. 오랫동안 지구가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사망하기 직전인 1543년에 유대한 저서 천규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행성의 궤도에 질서를 부여했고 그 궤도를 완벽한 원으로 결정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우주의 중심에 부동의 태양을 두었다. 수천 해의 끈질긴 관찰 기록으로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이 원을 그리며 움직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렇듯 천체의 완벽함으로 간주되던 원 궤도를 폐기시켰고 행성에서 태양에 이르는 가상의 선이 동일 시간에 동일 면적으로 지난다는 주장을 통하여 기하학과 운동 사이의 우아한 관계를 찾아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대물 렌즈를 빈 통 속에 끼워 만든 소형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다. 그는 달이 매끄러운 표면으로 덮여 있지 않고 실제로는 울퉁불퉁하다는 사실을 확실한 감각적 근거로 알았다. 달에는 산과 계곡, 그리고 협곡들이 있었다. 그러나 운동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학 없이는 우주론이 존재할 수 없었다. 갈릴레오는 이 사실을 지각했다. 뉴턴은 달이 고속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거대한 행성의 물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농가 뒤편 가수원에 앉아서 기하학에 관해 계속 생각하면서 뉴턴은 줄기에 매달린 또 다른 구두를 볼 수 있었다. 사과는 천구가 아니었지만 뉴턴은 매일 25,000마일을 도는 지구상의 다른 사물들과 함께 사과 역시 우주를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왜 사과는 줄에 매달아 돌리는 돌처럼 밖으로, 바깥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얌전히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가? 같은 의문은 달에도 적용되었다. 달을 직선 경로에서 일어나거나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인가? 몇 년 뒤에 뉴턴은 자신이 울스소프 정원에 있던 사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최소한 4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나 뉴턴은 사과에 관해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달의 궤도에까지 확정되는 무거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힘으로 달이 제 궤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계산했고 그 해답을 근사치까지 찾아냈다. 이 모든 것은 패스트가 돌던 1665년과 1666년 이태 동안 이루어졌다. 그 시절이 내 창조의 절정기였고 그 이후 어느 시기도 이때만큼 수학과 철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 적은 없었다. 5. 신체와 감각. 뉴턴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내면적 성찰은 상상력으로 삶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뉴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적당한 포도주가 주는 좋은 기운은 상상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음이나 과식 그리고 과도한 연구는 상상력을 망치기도 한다. 그는 과도한 열정은 광기를 부른다고 덧붙였다. 뉴턴은 빛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다. 과연 빛의 본질은 관찰자의 영혼의 외부에 있는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가? 실험 철학자였던 뉴턴은 직접 뜨개 바늘을 자신의 안구와 안골 사이에 있는 안화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하얗고 까맣고 색깔 있는 원들이 여러 개 보일 때까지 바늘을 눌렀다. 뉴턴은 무모하게도 한쪽 눈으로
거울에 반사된 태양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는 어쩌면 색이 사물의 어떤 다른 특성보다 더 상상과 공상 그리고 창작에 의존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양을 바라본 후 뉴턴은 푸른색처럼 진한 사물과 붉은색처럼 밝은 사물을 지각한 것 같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반복된 연습을 통해 순전히 의도적인 생각만으로도 이런 결과들을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보기 어려운 것을 열심히 보려고 할 때처럼 정신을 집중할 때마다 더 이상 태양을 보지 않고도 그러한 환상이 되살아나게 할 수 있었다. 뉴턴은 이 실험을 계속했으나 자칫 눈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사태를 우려해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방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고 그런 다음에야 시력이 다시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실험, 관찰, 과학 이런 근대적인 말들에 뉴턴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패스트가 한풀 꺾이자 뉴턴은 케임브리지로 돌아갔다. 6. 가장 주목해야 할 발견이 아니라면 가장 기이한 발견.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뉴턴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1667년 10월에 트리니티 칼리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원을 선발했다. 연구원에게는 1년에 2파운드의 급비와 연구실이 제공되고 학계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신임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서약했다. 온 마음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며 신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규칙이 정한 시기가 되면 성스러운 성직을 받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리지를 떠날 것입니다. 순결이 요구되었고 결혼은 금지였다. 그는 학교에서 주는 급비 이외에 어머니와 그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아주 조금의 돈을 받았다. 그것으로 연금술 관련 고서들과 유리기구, 주석가마, 질산, 승홍수, 식초, 백염, 주석염과 같은 화학약품을 샀다. 뉴턴은 이것들을 가지고 전보다 더 비밀스럽게 연구를 착수했다. 그러나 뉴턴은 수학 연구도 계속했다. 그중 일부는 베로 교수와 공유했다. 베로 교수는 루카스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자리를 27세의 뉴턴에게 물려주었다. 이 젊은 교수는 비교적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았다. 뉴턴이 강의를 하면은 출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어떤 때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하다가 포기하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곤 했다. 뉴턴은 수학 대신 빛과 색에 대해 강의하기로 했다. 1669년 뉴턴은 배율이 40배인 6인치 길이의 짧은 망원경을 제작했다. 뉴턴은 이 망원경을 2년간 사용했다.
그는 이 망원경으로부터 목성 표면과 그 위성들을 보았고 초승달처럼 길쭉해진 금성을 보았다. 7. 저항과 반발. 뉴턴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여 색이 나타나는 실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빛은 굴절률이 서로 다른 광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굴절이 더 많이 되는 색들도 있는데 이는 유리의 특성이 아니라 고유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색은 빛의 변형이 아니라 본래의 근본 속성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백색광은 이질적인 혼합물이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구성물은 흰색이다. 홀로 이 색을 낼 수 있는 종류의 광선은 결코 없다. 그것은 혼합된 것이며 앞서 말한 원색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는 것이 그 구성물의 필수 조건이다. 프리즘의 모든 색이 수렴되고 그에 의해 다시 혼합되면 전적으로 완벽하게 백색광을 재생산하는 모습을 나는 찬탄에 맞이하며 지켜보곤 했다. 프리즘이 색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즘은 색을 분리한다. 서로 다른 굴절률을 이용하여 색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 뉴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상을 그리고 있었다. 광선은 입자의 흐름, 밀입자, 즉 움직이는 물질적 실체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빛의 파동설을 주장했다. 그는 굴절과 반사를 심오하게 이해했고 뉴턴의 이론에 통합된 후에도 양자시대까지 살아남을 만큼 아주 정확했다. 8. 회오리 바람 속에서. 뉴턴이 세계를 관찰할 때면 그는 마치 사물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틀이나 뼈대 혹은 기관을 들여다보는 추가 감각 기관을 가진 것 같다. 그의 시각은 자신이 내면화한 기하학과 미적분학으로 강화되었다. 그는 겉보기에 공통점이 없거나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물리 현상들을 연관지어 생각했다. 뉴턴은 테니스 공이 방향을 바꾸어 케임브리지 교정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고 공기 중에서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희미하게 감지했고 어린 시절 돌이 많았던 울스소프 개울에서 보았던 소용돌이와 연결시켰다. 어느 누구의 눈도 그처럼 예리하지 못했다. 뉴턴의 세계는 외롭고 반사회적이었지만 그 세계에 거주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뉴턴은 때로는 실제이고 때로는 상상의 산물인 형태, 힘, 그리고 영혼들과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든 것은 부패한다. 30대의 뉴턴은 이미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대개 빗질도 하지 않는 머리는
어깨까지 치렁거렸다. 몸은 비쩍 말랐고 얼굴은 말상이었으며 완강하게 생긴 코와 통방을 눈을 하고 있었다. 며칠씩 연구실에서 직거하면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촛불을 밝히고 일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도 혼자인 적이 대부분이었다. 트리니티 칼리지 동료들은 뉴턴이 식사 중일 때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하며, 뉴턴이 자갈길에서 막대기로 도형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주위를 그냥 지나쳐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그들의 눈에 뒤축이 다 다른 신과 끈이 풀린 긴 양말을 신은 뉴턴은 과묵하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몇백 년이 지나서 오랫동안 숨겨지고 흩어져 있던 뉴턴의 논문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 후에야 뉴턴이 밝혀지지 않는 연금술사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실험의 폭에서 유럽의 그 어느 연금술사도 그에게 비견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단 신성모독 우상숭배. 뉴턴은 잠을 잊을 정도로 연금술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독교 신학에도 몰입했다. 뉴턴은 신을 의무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의 깃틀로서 믿었다. 뉴턴은 신이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믿었다. 살아있는 강력한 신은 만물을 지배하며 모든 곳에 편재하고 사물의 빈 공간을 메운다. 뉴턴은 신이 부동의 존재라고 믿었고, 이러한 신념은 아직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절대 공간에 대한 그의 관점과 융합되었다. 뉴턴의 신은 우주를 작동하는 규칙을 수립했고, 그 규칙은 인간이 반드시 노력하여 알아내어야 하는 제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신은 시계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버려두었다. 신은 가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에도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만물은 신 안에서 움직이지만 신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만물도 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은 늘 어디에나 존재한다. 신은 모든 눈, 모든 귀, 모든 머리, 모든 팔이며 모든 지각력, 모든 이해, 모든 행동이다. 1675년 마지막 순간에 케임브리지에서 뉴턴의 위태로운 지위가 구제되었다. 루카스 교수직은 서품식을 받을 의무를 영원히 면제해달라는 뉴턴의 청원을 국왕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뉴턴의 신학적 속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뉴턴은 신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하여 자연과 역사를 샅샅이 파고들었다. 뉴턴은 패스트가 돌던 기간에 체류한 이후로는 링컨셔에 있는 집에 거의 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679년 봄에 모친이 고열로 쓰러졌다. 뉴턴은 케임브리지를 떠났고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며칠 밤낮을 모친 곁에서 철야로 간호했다. 의붓 형제나 노이들 대신 장자인 뉴턴이 상속자이자 유언 집행자가 되어 콜스트워스 교회 묘지 내에 부친 무덤 옆에 모친을 묻었다. 11. 제1원리 이듬해 혜성이 찾아왔다. 뉴턴은 1681년 처음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이 혜성을 추적했다. 프랑스 여행 중이었던 왕립학회의 신입 회원인 젊은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그 밝기에 경악했다. 뉴턴은 쓰고 계산하고 다시 추가하였으면서 우주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의 핀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끼워 맞춰지는 것을 보았다. 뉴턴은 혜성에 대해 다시 숙고했다. 만약 혜성이 행성과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면 혜성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확장된 궤도를 지닌 특수한 경우일 것이다. 연금술에 쓰이던 가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신학에 대한 원고도 선반에 얹혀 있었다. 패스트가 돌던 시기 이후로는 이렇게 열중한 것은 처음이었다. 뉴턴은 철학의 원리에 대해 집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집필하고 있었다. 뉴턴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었다. 철학의 총체적 권경이 운동의 현상에서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이 힘에서 다른 현상을 증명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힘에는 여전히 불가사의함이 있었다. 제1원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 뉴턴은 이 말들에 대한 일상적 지위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뉴턴은 우리의 감각에서 시간을 독립적으로 무엇으로 확립했고 공간을 물질과 무관하게 확립했다.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은 특별한 말이 되었고 대가들은 이 말을 특별하게 이해하고 소유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뉴턴은 우주를 위한 틀을 만들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신조를 만들었다. 12. 모든 물체는 유지한다. 왕립학계 서기로서 헨리는 1686년 4월 28일에 뉴턴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동안 헨리 씨가 그 명령을 착수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기록했다. 이 책의 첫 묶음은 뉴턴의 사자생이 케임브리지에서 필사해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원대한 제목을 붙인 채 런던으로 급송되었다. 헨리는 그 전에 왕립학계에 미리 통고했다. 헨리는 아무도 그 원고를 읽어본 적이 없는 왕립학계 회원들에게 목판으로 도형을 넣은 사절판으로 인쇄하자고 설득했다. 뉴턴이 남겨준 것은 프린키피와 1권이었다. 뉴턴은 머지않아 나올 2권과 3권의 상당 부분을 이미 완성했다.
한편 헨리는 자신이 출판일에 휘말려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왕립학회는 그 책을 인쇄하는데 동의한 적은 없었다. 과거의 학회가 인쇄 승인에 서명한 것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한 두 권으로서 물고기의 역사라는 책이 유일했다. 많은 토론 끝에 표결로 프린키피아를 인쇄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협회는 물고기의 역사 재고분을 헨리에게 급여 대신 주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젊은 헨리는 신명에 차 있었고 스스로 짐을 떠안았다. 헨리는 1687년 7월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60부를 짐마차에 실어 런던에서 케임브리지로 보냈다. 헨리는 뉴턴에게 20권은 대학 동료에게 주고 40권은 주변의 도서 판매자에게 가져가서 한 권에 5 내지 6실링에 팔 것을 간청했다. 이 책은 헨리가 작성한 저자에 대한 현란한 칭송으로 시작되었다. 더 이상의 소동 없이 순조롭게 용어를 정의한 뉴턴은 운동 법칙을 발표했다. 제1법칙. 모든 물체는 정지 상태나 직선상의 일정한 운동 상태를 힘이 가해져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지속된다. 제1법칙은 관성의 원리, 즉 갈릴레오의 원리를 개선한 것이다. 제2법칙.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구동력에 비례하여 힘이 가해진 직선을 따라 발생한다. 힘은 운동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수학적 규칙에 따라 더해지거나 곱해지는 양이다. 제3법칙. 모든 작용에 대해 항상 반대 방향의 동일한 반작용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물체의 서로에 대한 작용은 항상 같고 항상 방향이 반대이다.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면 달은 반대로 지구를 끌어당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뉴턴은 천체가 서로 섭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목성은 토성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태양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며 태양과 달은 바다를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뉴턴은 단언했다. 이제 이 힘이 중력이라는 것이 정립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중력이라 부를 것이다. 행성은 저마다 중력을 갖고 있다. 태양이 행성들에 영향을 미치듯이 목성은 그 유성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질량에 비례하여 서로를 끌어당긴다. 지구가 달을 당길 때 달도 지구를 끌어당긴다. 달은 자신의 중력에 태양의 중력을 합쳐서 매일 간조가 되면 지구의 바다를 휘몰아 간다. 힘이 물체의 중심을 향하는 것은 중심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마지막 주장의 수학적 결과일 뿐이다. 그 주장이란 우주에 있는 물질의 모든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이 일반화를 통해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온다. 중력은 보편적이다. 나는 중력으로 천체와 바다의 현상을 설명했지만 중력의 원인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아직은 중력이 이런 특성의 이유들을 연역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현상에서 도출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가설이라고 불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력은 기계론이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며 가설도 아니었다. 뉴턴은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뉴턴은 말했다. 중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밝힌 법칙에 따라 작용하며 천체와 우리 바다의 모든 운동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뉴턴은 처음부터 자신의 임무가 자연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관찰되고 기록된 천체의 운동에서 힘을 추론했다. 뉴턴의 의심은 현대 물리학의 프로그램을 예견했다. 인력과 반발력의 특정한 힘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13.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은가? 1687년 헨리는 저자를 대중 앞에 나타나도록 마침내 설득했다는 발표와 함께 프린키피아의 발간을 알렸다. 실제로 뉴턴은 그의 나이 45살 때 공인이 되었다. 헨리는 국왕에게 프린키피아를 함부 증정했다. 프린키피아 자체는 1000부 미만으로 인쇄되었다. 이 숫자로는 유럽 대륙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1688년 봄과 여름에 새로 생긴 세 개의 잡지에 익명의 서평이 실리면서 이 책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스코틀랜드의 수학자 존 아버서노트는 그는 오 하느님 하며 감탄하면서 그 책에 그런 대단한 지식의 보고가 있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도 먹고 마시고 자는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가? 뉴턴이 다른 사람과 똑같든 아니든 간에 1693년 여름 무렵에 뉴턴은 형편없는 식사와 부족한 수면으로 살아갔다. 이제 그는 50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케임브리지의 소택지와 런던의 화려함 사이를 오가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케임브리지에서 뉴턴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르치거나 강의를 하지 않았다. 뉴턴은 속세를 등진 채 살고 있었지만 뉴턴의 정신 상태에 대한 소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까지 닿기 시작했다. 뉴턴은 1696년 케임브리지의 은둔 생활에서 영원히 벗어났다. 왕실에 등용되고 싶은 뉴턴의 야심은 실현되었다. 뉴턴은 이제 국왕의 일에 전념했다. 국가의 화폐 제조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14. 그 누구도 자신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17세기가 끝났을 때 아이작 뉴턴의 저서는 700부가 조금 넘게 남아 있었다. 대부분은 영국에 있었고 소수가 대륙에 흩어졌다. 실제로 그의 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희귀성이 그 책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라이프니츠는 프러시아 여왕에게 개벽 일의 수학에는 뉴턴 이전까지의 역사와 뉴턴 이후의 역사가 있으며 뉴턴 이후의 역사가 그전보다 낫다고 말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1698년 영국을 여행하면서 몇 가지 현상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선박 건조, 그리니치 천문대, 조폐국,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그것이었다. 뉴턴 자신은 조폐국장으로 그리고 1700년부터는 영주로 부를 늘려갔다. 뉴턴은 자신의 교수직은 명목상의 직책으로 간주하고 별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조폐국장만큼은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때로는 광포할 정도로 열심히 수행했다. 뉴턴은 빛을 파동이나 입자 어느 쪽으로 이해했는가? 그는 여전히 가설적으로 빛이 물질 입자의 흐름이라고 믿었다. 그는 마치 파동처럼 보이는 현상도 탐구했지만 여전히 입자설을 고수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실험자보다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바로 뉴턴이었다. 그는 일종의 주기성 변동 또는 진동 이외에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광학은 우주론과 형이상학까지 포괄했고 이후 새로운 판이 나오면서 주제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제 그는 권위를 실어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언명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자연은 조화롭고 자연은 단순하며 자연은 스스로에게 부합한다. 복잡성은 질서로 환원된다. 법칙은 발견될 수 있다. 공간은 무한한 공동이다. 물질은 단단하고 투과할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입자는 알려지지 않는 힘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 힘을 알아내는 것이 실험 철학의 과제이다. 뉴턴은 라이프니츠와 공공연하게 갈등을 빚었다. 뉴턴보다 4살이 어린 라이프니츠는 세계를 훨씬 더 많이 둘러보았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실무가였고 변호사이자 외교관, 세계주의자 여행가였다. 두 사람이 처음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1670년대였다. 그와 라이프니츠는 각기 독립적으로 미금법을 창안했다. 뉴턴은 먼저 발견했고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즉 자신의 연구를 세상에 발표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판단하게 한 것이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은 주인공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15. 냉혹한 정신. 뉴턴의 죽음은 그 후 10여 년 동안 사람들을 자극해서 애국적이고 서정적인 운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영웅, 영국의 영웅, 칼이 아니라 진기한 정리들을 휘두른 새로운 종류의 영웅이었다. 그를 통해 지식과 권력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프린키피아는 갈림길을 냈다. 그 후 과학과 철학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뉴턴은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었고 사물의 본성에 대한 많은 물음들은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배정받았다. 이후 과학은 그와 같은 완벽성, 즉 절대성과 결정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한 혁명적 강습으로 비춰졌다. 그는 운동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 기하학에 의해 비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력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공 그 자체의 공률이기도 했다. 질량 역시 재정의됐다. 즉, 질량은 에너지와 맛 바꿀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힘과 질량에 대한 책을 읽거나 연구하기 훨씬 전부터 뉴턴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해한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묶어놓은 편에서 시공을 흔들어 풀어놓았다. 그럼에도 그는 뉴턴이 시공 속에서 살았다. 그는 1919년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뉴턴이 위대한 업적이 상대성 이론이나 그 밖에 어떤 이론에 의해 진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의 위대하고 명료한 개념들은 자연 철학의 영역에서 근대의 전체 개념 구조의 토대로서 모든 시대에 걸쳐 독특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임종 자리에서 그는 교회의 성사를 거절했다. 그는 1727년 3월 19일 일요일 아침에 영면했다. 84년 동안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그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